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제 옆에는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박혜진 교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분위기가 뭔가 바뀌었어요. 네. 뭐가 바뀌었을까요? 스튜디오가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깜짝 놀랐네요. 저희가 드디어 방송 네.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서 보다 선명한 화질로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전부 이 인포맥스 D를 생각하는 스태프분들의 노력과 노고가 네.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인포맥스 D가요, 여러분들을 블록이 돼서 세상과 연결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코너 인사이트로 바로 출발하시죠. 네, 저희가 스튜디오가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진행이 스무스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저희가 인사이트 순서를 항상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 만나볼 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요. 네. 오픈 메타버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뭐 대중분들께는 메타버스란 단어 아주 친숙하실 텐데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하면 이 단연 이제 하나로 꼽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회사의 글로벌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사님을 저희가 좀 초대를 드렸습니다. 네, 더 샌드박스의 글로벌 운영 담당이신 이요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메타버스, NFT 플랫폼, 게임이기도 하고 이 더 샌드박스라는 회사의 글로벌 담당이신데 자기소개부터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더 샌드박스에서 글로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요한입니다. 네, 지난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특히 샌드박스에 관심 가지신 분들께서는 저를 한국 담당으로도 오랫동안 알고 계셨는데 네. 이제 작년까지 한국 담당을 하고 이제는 글로벌에서 또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3년 전에 이제 샌드박스에 합류해서 아직까지도 샌드박스가 너무 좋은 프로젝트여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젝트는 잠시 뒤에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면은 말 네. 그대로 모래상자예요. 그렇죠. 모래상자는 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모래성도 쌓았다가 장난감도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다시 쌓다가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이 장소를 샌드박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샌드박스 또 하나 더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블로그 같은 데 업로드 하시는 분들, 이 MCN이라고 회사도 있는데 네. 그 샌드박스는 또 아니고 어떤 회사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뭐랄까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게임을 만든 이유가 먼저 궁금하거든요. 장점이 뭘까요? 블록체인으로 게임을 하면. 일단은 더 샌드박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정의를 드리자면 네. 누구나 쉽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출시하고 또 공유하고 플레이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게이밍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메타버스에 도입이 됐을 때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이제 가상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가상 공간은 조금 신뢰가 부족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네. 의미냐면 약간 일관적이지도 않고 또 이 안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던 무언가를 하던 그게 소유될 수도 없고 기록에 남지도 않기 때문에 나의 거기서의 활동이 뭔가의 가치를 지니지를 못했어요. 근데 블록체인이 도입이 됨으로써 이 안에서의 나의 모든 활동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치가 포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누구나 자기만의 콘텐츠를 소유하고 본인이 완전히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내 것이 된다. 네. 완전히 이제 소유권과 통제, 이렇게 권한, 이것이 기존에는 어떤 그런 게임 회사 혹은 메타버스 어떤 서비스 회사의 어떤 소유였다면 이제는 그게 완전히 유저에게로 간다라는 점이 이 블록체인이 메타버스로 들어오는 하나의 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한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걸 만들었을 때 소유가 원래 게임에서는 이제 회사 소속이잖아요. 그쵸, 회사의 유명한 소유물로 RPG 게임들 보면 되는데 자신의 아이템이라고 그런데 생각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네. 그렇지 않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블록체인에서 완전히 소유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뭐 사실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뭐 게임 내에서 뭔가를 소유할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샌드박스나 이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유저 제작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회사가 모든 컨텐츠를 만들고 와서 소비해가 아니라 네. 툴과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께서 이 안에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세요가 메타버스의 본질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참여자들끼리의 어떤 합의 가운데 유기적인 어떤 순환 경제도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이 안에서 본인이 어떤 활동하고 기여하는 거에 따라서 그에 맞는 또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보상까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서로 사회를 만들고 이 안에서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현실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뭔가 이게 이거일 수도 있고 저게 저거일 수도 원본이라는 개념도 없고 누가 무언가를 소유했다라는 어떤 기록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블록체인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기록이 됐고 저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변조가 안 된다 이 개념을 사실 처음부터 좀 알아야 블록체인 게임이 왜 다른지를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잠깐 나중에 네. 얘기하고 유저가 참여하는 게임들은 솔직히 많았어요. 뭐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내가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DLC 개념, 이런 모드 개념 이런 네. 것들은 사실 앞에서 있었는데 블록체인 게임 더 샌드박스가 만든다고 하는 것들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소유권으로 가게 되는데요. 왜 소유권이냐 하면 일반 유저들이 저희 플랫폼에서 무언가를 만든다면은 그 IP를 완전히 그 유저의 소유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완전히 유저의 네.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들이 그 컨텐츠를 가지고 샌드박스 안에서 뭔가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또 파생적으로 샌드박스 플랫폼 밖에서 뭔가의 자기의 사업을 만들어 보겠다. 혹은 추가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을 때 더 샌드박스의 허가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 플랫폼에서 무조건이니까. 그 컨텐츠가 그 유저의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기존의 어떤 플랫폼에서는 이제 기존 플랫폼의 어떤 형태를 갖추고 또 처음에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뭔가 플랫폼에 가입을 할 때 그 이제 동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런 정보 제공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컨텐츠들이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그 권한과 활동들이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술과 또 이러한 플랫폼과 방향성을 통해서 종속되지 않고 그 모든 권한을 유저가 갖고 가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유저가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종속되는 형태에서는 어떤 레베뉴 쉐어 모델이 좀 비대칭적이거나 혹은 사실 모든 컨텐츠 제작은 크리에이터가 하는데 왜 플랫폼이 절반 혹은 그 이상을 갖고 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샌드박스가 원래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하기 이전에 원래 픽셀 게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2012년도에 픽셀 게임으로 픽셀 게임은 이제 뭐 블록 같은 걸 조합해서 만드는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인가요? 네네 이제 2D 형태로 2D 네모. 2D 네모. 예, 2D 네모로 옥셀이 3D 네모.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네, 픽셀로 갔던 이유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전만 도트를 네. 찍으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도 우리가 유저 제작 컨텐츠여서 우리 이제 샌드박스라는 게임이 이제 400만 다운로드 수도 달성하고 700만 컨텐츠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여러 상도 받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툴과 플랫폼만 제공하고 이 안에서 사실상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을 유입시킨 거는 결국에는 이 안에서 활동한 크리에이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성공을 우리가 이 게임사가 갖고 갔던 이 어떻게 성장을 여기에 실제로 참여했던 크리에이터 분들과 또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들도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이분들도 이 안에서의 뭔가 수익을 가져가고 베네핏을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2017년, 18년에 그때
이제 NFT가 이제 뭐 크립토키티스 등등으로 막 소개가 되면서 여기서의 뭔가 솔루션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블록체인을 도입한 유저 제작 컨텐츠 기반의 네. 이제 메타버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게 들어보면 너무 말이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직접 가지고 돈 벌고 그럼 소비자도 생기고 생산자가 또 더 많이 유입되고 경제가 만들어지고 너무 말이 되는데 그러면 샌드박스는 뭘로 돈을 벌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완전히 그 정식 론칭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시작은 안 한 거군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또 많은 유저분들이 들어오신다는 점이 사실은 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저들이 벌써 무언가를 미리 소유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전까지 아직 지금 이 단계에서의 저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먼저 NFT 판매입니다. NFT 판매여서 저희가 NFT. 자체적으로 가상부동산을 판매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 땅을 팔았군요. 네. 그리고 또 NFT를 판매할 때 지금 현재 이 NFT를 저희 샌드박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일반 프리랜서 복셀 아티스트 분들이세요. 복셀은 이제 3D 형태의 픽셀이죠. 어떤 박스들이라 블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이제 샌드박스에서 만들어 주시고 저희는 이제 모든 이 샌드박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5%의 수수료를 구매자가 지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자기가 설정한 금액의 어떤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5%의 수수료가 있고 또 사실 이 NFT가 무시할 수 없는 게 2차 시장 거래예요. 네. 근데 2차 시장 거래에서 저희가 또 그 안에서 이제 5%의 수수료를 또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와 이제 그 NFT 판매에서 이루어지는 게 지금까지의 좀 핵심 좀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주고 있어요. 일단 뭐 NFT를 통한 수수료가 이제 BM이 되겠는데 비즈니스 네. 모델이 되겠는데 이제 NFT가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거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더욱이 게임이라면 더욱더 NFT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모장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마인크래프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NFT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게임사마다 본인들만의 어떤 방향성이 있고요. 특히 게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블록체인이나 NFT 이런 게임들이 P2E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초창기 시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사실은 게임 디자인 관련해서 사실 의견이 많이 분분한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네. 이유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더 샌드박스의 그 게임과 네. 마인크래프트의 형태가 이 복셀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유사하죠. 예, 레고처럼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게임처럼 네.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쪽은 NFT를 안 하고 네. 이쪽은 NFT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회사고 네.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일단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마인크래프트는 벌써 NFT 없이도 지난 10년간 벌써 성공을 한 게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 게임. 네, 가장 많이 판 게임이고 네. 또 사실상 지금 샌드박스에게 또 영감이 되어준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게임의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있어요. 세계다. 네.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게임이 한 번씩 도약했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상용화됐을 시기, 이제 그때 온라인 이제 멀티플레이어 게임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기회를 포착했던 게임이 2000년대에 좀 큰 게임사들이 될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 이때는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이 그렇죠. 네. 이제 나오면서 그 기회를 또 포착한 게임들이 또 지난 10년 동안 또 큰 뭐 게임 도약을 대기업이 이루었죠. 됐어요. 네. 메이저 네, 게임사들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기존의 어떤 시장에 저희가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벌써 과포화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넥스텝으로 우리만의 시장을 형성하고 우리만의 뭔가의 강점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 지난 패턴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P2E 게임들이 또 새로운 시장과 또 새로운 산업 게임 안에서의 새로운 장르를 예.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규제적인 측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NFT 이쪽에 또 들어오기 좀 뭐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시장을 공략하는가. 어떤 게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주요 타겟 시장이 중국이다 보니까 네. 그쪽의 규제들이 좀 뭐 예민하다 보니 이쪽으로 NFT나 뭐 이쪽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시장 안에서의 포지셔닝 그리고 또 어떤 가는 방향성에 따라서 이거를 도입할지 안 할지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작년에 저도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 항상 기존의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반감을 많이 표현하셨었어요. 우리가 이미 메타버스인데 무슨 메타버스를 갑자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큰 차이점을 아까 뭐 유저들이 정말로 소유하는 거 이런 것도 말씀 주셨었는데 그거 외에도 좀 기존의 어떠한 게임들과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꼭 샌드박스만이 아니더라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메타버스라는 그 표현 자체에는 개방성과 탈중앙성이 벌써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오픈 메타버스, 뭐 탈중앙적인 오픈 메타버스라는 자체가 상당히 벌써 반복적인 그렇죠. 예,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 안에서의 주도를 누가 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도권이 예,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누군가가 모든 룰을 만들어 놓고 또 모든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들어와서 유저들이 시간을 소비하고 가는지 아니면은 이 안에서 본인이 기여하고 또 참여하고 시간을 보내는 만큼 그거에 따른 또 보상을 받아갈 수가 있는지가 저는 좀 메타버스의 좀 핵심 차이라고도 보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는 이 안에서 특정 장르에 국한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샌드박스도 이제 물론 게임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저희는 이제 경험이라라는 가상 경험이라라는 이제 그 키워드를 키워드로, 가지고 네. 가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메타버스는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이 안에서 뭐 콘서트도 가능하고 게임도 가능하고 소셜라이징도 가능하고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적인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그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기둥은 이제 그 소셜적인 상호작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존에 뭐 또 오락적인 상호작용도 거기에 추가될 수 분명히 있겠죠. 엔터테인먼트. 근데 기존의 플랫폼들의 메타버스에는 어떤 소셜이나 게임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플랫폼들은 메타버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최근에 메타버스가 많은 각광을 받으면서 좀 리브랜딩한 경우라고 저는 봐요. 그냥 아직은 그냥 버추얼 플랫폼 혹은 그냥 게임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만 있고 경제적인 상호작용이 없다면은 그것도 메타버스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호작용만 있고 또 여기에 소셜적인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이런 또 상호작용이 없다면 그것 또한 메타버스라고 말할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둥이 온전히 잘 갖춰져야만 저는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메타버스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활용된 이제 표현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 중에서 좀 진정한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플랫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도 저는 사실 던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핵심적인 말씀 하나 해주신 것 같아서요. 그 블록체인 게임들이 사실 이렇게 뭔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가 없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 버세요, 오셔서 돈 버세요, P2E를 얘기하는데 정작 가서 뭐 보상을 좀 받다 보면 결국엔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가지 않게 되거나 받은 돈을 그냥 다 팔고 나가거나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듣고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샌드박스 그 지향하는 바는 그러면 어떤 좀 재미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네네. 방향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작년 말부터 저희가 알파 시즌이라고 해서 네. 게임 컨텐츠를 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출시 때 시작을 하긴 했군요. 네네 알파. 알파 버전으로요. 심지어 그 베타도 테스트 아닙니다. 버전으로. 사실은 테스트
컨텐츠 자체는 사실은 뭐 저희 유튜브나 직접 들어오셔서 보면은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예. 근데 약간 베타와 알파의 차이는 일반 유저들도 그런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P2E를 본인이 소유한 공간에 출시를 할 수 있느냐 없냐가 사실은 이제 정식과 이런 알파와 베타를 좀 나누는 약간 네. 그런 경계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조금 더 중앙적인 형태로 저희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스튜디오들 그리고 또 게임 대회 저희가 정기적으로 여는 게임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알파 시즌에서 출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알파 시즌 1 때 저희가 18개의 게임을 출시를 했고 또 알파 시즌 2 때는 38개 그리고 곧 있을 이제 알파 시즌 3를 이번 여름에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100개의 게임을 저희가 출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으로서 작년에 알파 시즌 오늘 과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부끄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직접 게임을 해봤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을 또 마치면은 저희 샌드박스 내의 기축 통화인 또 샌드를 또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단순화된 P2E 형태를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나중에 사실 여기서 그 아마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P2E라고 했을 때 모두가 돈 벌기 위한 게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플레이를 함으로써 얻는다. 네. P2E죠. 근데 사실 저는 그 P2E라는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샌드박스는 좀 그렇게 얘기해 왔던 것 같아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게임이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오락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뭔가 게임 그 돈을 벌기 위한 메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봇들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없는데 P2E라는 개념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사회 안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을 저는 P2E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2E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가상 공간에서의 경제 활동이고 기여하고 시간을 보내는 만큼 본인이 갖고 가는 역할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도 저희가 어떠한 저희 직업에 따라서 저희가 기여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뭐 이제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똑같은 개념을 메타버스에서 정의를 하자면 저는 그게 P2E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일단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떠한 그런 뭐랄까 게임 경험하고도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꼭 그냥 게임 오락 뭔가 아케이드 게임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 플레이 자체가 하나의 생산성이고 또 하나의 또 노동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새로운 또 뭐 직군이 탄생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더 샌드박스의 이제 서비스 얘기를 하니까 눈빛이 굉장히 네.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질문을 좀 네. 드려볼게요.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단어들이 주로 이제 메타버스, NFT, 네. 그다음에 블록체인, P2E 굉장히 영어이면서 마케팅 용어이면서 네. 주식 펌핑과 관련되기도 하고 뭐랄까 좀 다루기 애매한 그런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 네네. 이거를 지금 다 합쳐놓은 개념으로 들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저건 대체 뭐 하는 거냐로 네.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보상이 주어지는 거는 오케이 할 수 있는데 다른 게임 충분히 재밌어요. 네. 기존의 게임도 재밌는데 이걸 굳이 이걸로 해야 되냐? 이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왜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은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하다가 세 가지 생각나면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셔도 됩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나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제작 컨텐츠 플랫폼인데 사실은 뭐 10년 전만 해도 일반 유저들이 일반 아마추어들이 어떤 영상 컨텐츠를 만들 때 과연 일반인들도 흥미로운 재밌는 오락성이 충분한 그러한 영상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UCC 시절이죠. 네네. UCC도 어떻게 보면 유저 제작 컨텐츠 예. 플랫폼이죠. 그러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사실 저희는 그러한 UCC 플랫폼들을 시청하는 시간이 사실은 TV를 시청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증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컨텐츠를 보더라도 웬만한 예능, 웬만한 다큐 이상을
일반 유저들이 만들고 있어요. 일반 아마추어 분들께서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럼 5년, 10년 후는 저희는 이 게임이나 메타버스 컨텐츠도 일반 기업에서 만드는 컨텐츠 이상으로 어떤 일반 유저들도 충분히 그만한 퀄리티와 흥행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이 본인이 만든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온전히 본인이 그 성공과 성장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소유권이 이 IP의 소유가 이 사람에게 있고 이 사람이 우리 플랫폼을 활용해서 본인이 컨텐츠를 만들었고 또 이 컨텐츠를 이 플랫폼 밖에서 이 IP를 본인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권한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NFT라는 어떠한 그런 이제 NFT 그리고 블록체인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유저 제작 컨텐츠에는 그런 기술이 이런 탈중앙적인 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아 이제 첫 번째군요. 네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대답하다가 제가 오히려 또 질문을 까먹은 것 같아요. 네. 굳이 메타버스 네. 블록체인을 네. 게임으로 네. 해야 되냐? 기존의 네. 게임도 재밌는 게 충분히 많다. 맞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플랫폼 안에서의 본인들의 그런 뭐랄까 주인 의식이 이제 생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내 것에 있어요. 대한 오너십. 인식. 네, 오너십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저희가 벌써 익숙해진 형태의 게임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지만 그렇죠. 예. 또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시장과 또 이게 또 새로운 경험들을 저희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 게임에서도 일반 유저들이 아이템을 거래하고 하는 게 벌써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게 어떤 게이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어떤 일입니다. 개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형태들이 조금 더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위험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되려. 왜냐하면 아이템 거래를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뭔가의 그거를 소유권이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게임 내에서 뭔가를 거래하더라도 게임 내 어디서 만나서 아이템 떨어뜨려 주면은 맞아요. 거기서 뭐 픽업해 가고 뭐 이런 상당히 뭐 사회적으로 뭐 문명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좀 신석기적 형태였단 네. 말이죠. 근데 벌써 이러한 어떤 활동과 시장이 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양지화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러한 아이템들이 이제 이력이 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특정 아이템이 누구의 소유였다. 그리고 어떠한 뭐 내러티브 안에서 어떠한 활약이 있었던 아이템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템의 가치가 더 보존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 게임에서는 게임이 어떻게 그 아이템 자체가 어떤 내러티브가 있었는지 증명을 할 수 없지만은 예.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는 누가 소유했는지 그리고 누가 소유했다는 걸 알면은 이 아이템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센티멘탈한 밸류가 가치가 더 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감성적인 봅니다. 가치가 부여된다. 네. 예. 그래서 이 안에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저들은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의 조금 더의 멤버십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본인이 이 안에서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플랫폼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본인이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든 뭐 플랫폼이든 항상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커뮤니티의 역할인데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유기적으로 이 안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러한 소유권과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보상 체계가 있어야만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론 오락적인 컨텐츠까지 가미됐을 때 더 큰 시너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그 소유가 가능한 아이템이라는 게 결국엔 NFT잖아요. 네. 대체 불가한 토큰을 말씀하시는 건데 앞서 제가 여쭤봤던 그 MS의 마인크래프트 만드는 모장이라는 회사가 NFT를 안 하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NFT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가르는 수단이 되고 그다음에 투기와 이익 추구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게임과 본말이 전도된다.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NFT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보상을 얻는 개념으로 가면 결국에는 게임성이 엄청나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뭐랄까 보상이 사실은 최종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한다거나 네. 뭐 가치관이 어떻게 세계관이 형성이 돼 있나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게임이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극복해야 되는 또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은 뭐 지난 2년 동안 워낙 가상 자산이 뜨거웠던 어떤 시장에서 예. 좀 곽강은 많이 받았지만은 사실은 저희 초점은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샌드나 랜드 같은 가상 자산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항상 컨텐츠 경험을 강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하면은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갖고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알파 시즌도 출시를 하고 또 다양한 IP 브랜드들과의 파트너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IP 브랜드들이 활용된 또 컨텐츠들이 나옴으로써 또 그 IP 브랜드들도 이런 가상 플랫폼과 이런 메타버스에 또 진입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IP 브랜드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명품일 유명한 수도 브랜드들이 있고요. 네. 그 메타버스 안에 있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스눕도그라든지 어. 뭐 구치, 뭐 아디다스, 뭐 SM 뽀로로,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 뽀로로 그쵸. 네. 등등 다양한 저희가 지금 잘하시네요. 네. 네. 조사를 잘하셨군요. 그래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뭐 배꼽이 배보다 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안에서의 컨텐츠가 백킹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기에서 좀 저희가 좀 강조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고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NFT가 얘기가 되고 P2E가 얘기가 되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가장 노력하는 거는 컨텐츠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샌드박스의 어떤 세계관, 이런 NFT를 활용한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관은 사실은 또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그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를 보면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다양한 IP들이 들어와서 감동적이죠. 예, 어떤 한 컨텐츠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샌드박스의 강점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스눕도그 콘서트에 뽀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뽀로로 랜드에 스눕도그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뭐 최근에 저희가 뭐 스티브 아오키 뭐 NFT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장르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 게임이면 게임, 캐릭터는 캐릭터대로 장르가 분류돼서 노는 공간이 아니라 메타버스는 이 모든 IP들이 한 공간에서 놀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NFT가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NFT가 갖고 오는 장점 중에 꼭 그게 소유권과 권한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상호 호환성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상호 호환성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플랫폼들이 가져가는 방향성이 다르고 또 어떤 미적인 어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런 플랫폼 간의 또 상호작용도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저희 이제 앞으로 그 생태계를 저희가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중심이면 결국에는 컨텐츠를 유저들이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미있게 잘 예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중요하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샌드박스가 또는 메타버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툴을 제공하고 있는지. 네. 네. 일단은 물론 이제 제가 샌드박스로 나왔기 때문에 샌드박스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의 차별점일 수도 있고 강점인 것 같아요. 그게 저희는 이제 복셀 형태, 블록 형태이기 때문에 레고를 쌓아봤다면 박스죠, 박스. 네네, 네. 그렇죠. 3D 데모. 3D 데모인데 레고를 쌓아봤다면 혹은 블록을 쌓아봤거나 뭐 마인크래프트 혹은 심즈 게임을 해봤다면 누구나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했어요.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뭐 코딩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좀 컨텐츠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쉽게 저희가 제공하는 복스 에딧이라는 이제 그 복셀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 게임 메이커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없이 드래그 앤 드롭 그냥 클릭해서 그냥 갖다 배치시키고 또 저희가 이제 마우스 클릭으로 어떤 그런 물리 법칙이라든지 뭐 이제 승패 조건들 네. 어떤 상호작용의 법칙들을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 다 설정할 수 있게 날아다닐 해놨어요. 수도 있는 건가요? 날아다닐 수도 네. 있고 뭐 늑대의 특정 범위 안에 뭐 양이 들어오면 늑대가 공격하거나 뭐 특정 사물에 닿으면 캐릭터가 사망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일단은 그런 유저 접근성을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거는 저희만 어떤 뭐 설파하는 그런 뭐 프로파간다는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 샌드박스 커뮤니티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께서 해주시는 피드백이에요. 여기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실제로 만져보니까 기대 이상이더라. 쉽다. 접근성이 너무 좋고 기존의 메타버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점들이 좀 좋은 피드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메타버스 이야기가 작년 하반기에 막 그 키워드가 모든 산업군에 엄청 광풍처럼 몰아쳤는데 결국 실물을 보여준 회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나마 샌드박스라는 이 서비스가 좀 뭔가 게임스러운 걸 만들었다 정도까지 저는 이해를 했는데 또 찾다 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 게임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분양처럼 인식이 된 사례도 많더라고요. 네. 이거 왜 부동산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제 메타버스를 사실은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건 전 5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5개나 있어요? 네, 첫째는 아바타. 짧습니다. 아바타. 요소. 예, 요소입니다. 아바타. 아바타. 그러니까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네. 부캐죠. 네. 그리고 가상 공간, 공간. 네, 스페이스. 네, 스페이스. 그리고 이 안에서의 가상 활동. 활동. 네, 그리고 경제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유저 제작 컨텐츠. 이 5가지 요소가 이제 어떤 경험적인 요소로서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네, 네.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정의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가나요? 이게 그 처음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사실 현실 세계와 흡사한 형태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 공간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현실 공간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의 소유자가 있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건물이 올라오던가 아니면 어떤 무언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동떨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메타버스가 아무리 가상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은 본인의 익숙했던 방식과 어떤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사람들이 이 안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요소가 또 얼만큼 현실과 비슷한가가 이제 그거의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네. 결국에는 사람은 이제 그 공간을 소유하고 또 그 공간 안에서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것들과 그리고 샌드박스 안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일반 사용자들에게 저희가 하나의 또 비즈니스 모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랜드를 갖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컨텐츠를 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랜드가 없을 경우에는 랜드가 없는데 내가 게임을 잘 만들어. 그럴 때는 게임을 열심히 만들어서 랜드는 가지고 있지만은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네. 게임을 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만든 여기서 좀 이게 컨텐츠를요?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랜드라는 거는 지금 이 샌드박스라는 게임에서의 땅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땅의 구획을 말하는 게 랜드죠. 네네. 한 조각 한 조각, 네. 한 평 두 평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BM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네네.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BM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나 이거를 소유하고 또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개수가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16만 6,464개로 정해져 있는데요. 랜드의 수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샌드박스의 게임이 흥행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공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소 가치가 랜드의 올라가겠네요. 가치도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랜드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거에 따라서의 뭔가의 낙수 효과도 받을 수 있지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본인이 어떤 컨텐츠를 출시할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적인 순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또 아이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나 또 이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분들이 어우러져서 이 안에서의 뭔가의 경제 시스템도 만들고 또 컨텐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돼주는 게 저는 이 가상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상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아쉬웠던 점이 지난 2년 동안 너무 투기성으로만 네. 비춰졌다라는 점. 사실은 이게 메타버스의 어떻게 보면은 뭐 기축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기보다는 10년 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자녀가 혹은 다음 세대가 이 안에서 더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는 투자해야지 라는 약간 그렇게 가다 보니 좀 이런 가상 부동산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도 있었다고 보고 또 상당히 많은 플랫폼들이 어떤 실사용 케이스 없이 이런 어떤 가상 부동산이나 NFT들을 많이 발행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어떤 과제는 이런 가상 부동산이든 NFT든 모든 거에 대한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샌드박스가 어떻게 보면은 뭐 금년에도 사실 타임즈 100에서 2022년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됐었어요. 그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뭔가 NFT에 대한 어떤 그냥 트렌드만 타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 NFT를 가지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샌드박스가 되어주고 놀이터가 되어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실 세상과 닮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어떤 땅은 더 비싸고 어떤 땅은 덜 비쌀 수도 있는 건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와 있느냐도 맞아요. 것 같지만 현실 세상과 닮아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예를 들어 강남이 엄청 비싼 것처럼 또는 뭐 어떤 특정한 그 뭐 어떤 장소의 옆에 있으면 비싼 것처럼 그런 것이 메타버스에서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도로 주변에 대로 주변에 어떤 부동산들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똑같이 실제 현실에서의 원리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럴 필요는 그쵸. 없는데요. 네. 가상 공간이고 사실 디센트럴랜드는 나중에 또 포털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큰 도로가 대로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 어떤 대로 주변이라든지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만큼 그 맵에서의 중심부에 있느냐 그리고 주변에 어떤 IP 브랜드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좀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 목이라는 게 중요한 네. 상황이 되는군요. 네. 근데 사실은 워낙 한정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게 어떤 목보다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내가 과연 여기서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위치하고 상관없이 그냥 소유한 거 그 자체가 이 플랫폼 안에서는 어떤 유의미한 권한과 어떤 활동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질문이 또 튀어나오는데 소유에 대한 거를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소유에 대한 경쟁에 의한 이 뭐랄까 토큰가 상승이라든지 과도한 이 NFT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토큰 이코노미는 어떻게 구성이 좀 되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 샌드박스 내에서는 크게 뭐 3가지의 토큰 종류가 있습니다. 3개 있어요. 네네. 하나는 샌드. 샌드. 샌드가 이제 기축 통화로서 모든 거래에 활용되는 이제
이제 저희 샌드박스 내에 메인 게임 화폐입니다. 머니죠. 게임 머니. 머니라고 볼 수 보상으로도 있고요. 샌드를 받고 보상으로도 받고 모든 거래와 판매하고 보상을 다 할 이제 때도, 샌드로 네. 되고요. 그리고 샌드박스도 저희도 모든 수수료를 샌드로 받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NFT 토큰인 이제 랜드. 랜드가 이제 랜드 토큰이 있고 그리고 땅에 대한 토큰이에요. 네네 땅에 대한 토큰이에요. 어. 왜냐하면 NFT가 토큰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토큰으로 볼 수 있어서 네. 그 NFT도 중요한 어떤 한 축을 담당을 네. 하고 있고 또 이제 일반 아이템들 그게 아바타가 될 수도 있고 아이템들이 될 수도 아이템 있고. NFT죠. 네네. 요거는. 네. 그래서 뭐 너무 기술적인 용어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조심을 하고 아, 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또 추가가 되는 부분은 이제 재미라는 자원이에요. 네. 그래서 재미라는 자원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면서 이제 재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재미가 아니고 잼이라는 잼. 자원이 잼. 있다고요. 네네. GEM. GEM이죠. 네. 스타크래프트 가스처럼. 맞아 미네랄, 그런 거는. 네. 가스처럼요. 재미라는 자원을 게임을 하면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뭐 아바타나 어떤 그 뭐 아이템의 그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역할에 따라서 누군가는 게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뭐 아이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게임 크리에이팅에 초점을 맞춰서 본인이 그 안에서의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만 예. 그래서 저희가 출시하는 알파 시즌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만 이제 샌드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먼저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다양한 활동들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뭐 활동 큐레이터들이나 어떤 이 안에서의 뭐 자기만의 또 뭔가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싶다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도 경제를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로 엮어주는 게 이제 샌드 토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로는 샌드 토큰이 기축통화로서 구성이 됐고 네. 그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자 이제 서비스를 지금 아직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알파 버전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서 지금 세계관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아직은 못 들어오는 거죠. 아니요. 지금 현재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알파 시즌 모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알파 시즌은 누구나 들어와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게임을 모두 퀘스트를 깨면 그에 맞는 또 이제 샌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샌드박스 같은 경우 모두가 이제 뭐 P2E 게임이다, NFT다 했을 때는 뭔가 내가 NFT를 미리 소유해야만 게임을 할 수가 있고 뭐 샌드가 있어야만 뭐 게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벽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가상자산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샌드박스 들어와서 게임을 하면서 가상 어떤 그런 토큰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게임만 할 수도 있고요. 실제 데이터가 어떤가요?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지 뭐 체류 시간이라든지 실제로 퀘스트를 모두 완료해서 보상을 받아간 사람들의 수라든지 네. 보상의 규모 이런 것들 네네. 데이터들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보상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금년에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일단 사실 샌드박스가 가장 크게 성장했던 시기가 지금 이제 그 작년 말하고 금년 초예요. 사실 금년 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침체되기 시작했던 그렇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샌드박스가 성장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파 시즌과 같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때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셨던 지금 현재 저희가 300만 명이 넘는 유저를 지금 저희가 가입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20만 명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3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 정식 출시하지 않는 게임으로서는 저는 상당히 큰 고무적인 일이네요. 예, 고무적인 네. 성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알파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샌드로 시즌 1하고 2 때 1000샌드를 퀘스트를 모두 깼을 시 보상하는 형태였는데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1000샌드가 약 700만 원이었고 그리고
금년 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0에서 40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기능과 형태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곧 이제 출시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게 꼭 이렇게 코인의 냄새나 혹은 블록체인의 냄새가 안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게임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하면서 여기서 또 제가 한번 일반 대중에 이야기해 봅니다. 사실 게임사들이 뭐 트리플 A급 정말 초대형 게임들 만드는 게임사들이 블록체인이나 NFT를 생각은 했다가 접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만드는 유비소프트, 스팀 플랫폼 만드는 벨브, 언리얼 포트나이트 만드는 에픽, 전부 NFT 블록체인 게임이라든지 플랫폼 생각했다가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접은 사례가 있는데 이게 트리플 A급 만드는 회사들이 접었다는 거는 뭐랄까 각국의 규제 상황과 좀 물려 있거든요. 만약에 P2E 게임을 해갖고 내가 이 안에서 해서 보상을 받아서 이거를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사행성 규제도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형태로도 충분히 우리나라 규제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요거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뭐 사행적이냐 아니냐가 황금성적인 부분 때문에 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플랫폼마다 성격은 다르기는 하지만은 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랜덤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랜덤성과 이게 스킬 베이스인지 아니면은 행운 포춘 베이스인지 베이스, 맞아요. 이게 이제 네. 말이 어려운데 확률성 아이템이냐 아니냐 네, 그 네, 얘기죠. 맞습니다. 확률적인 건지 네. 아니면은 스킬적인 건지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여기서 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안 나오고 뭐 5분의 1 확률로 나온다. 그럼 이게 이제 네, 네. 어떤 게 된다.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냐 그렇군요. 아니면 네. 운이 좋아서 단순히 일확천금 얻을 수 있느냐 요 차이인 건 거죠. 네. P2E의 이제 사행성을 가르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네네.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확률적인 부분은 완전히 없습니다. 확률적인 부분도 없고 사고 싶으면 딱 사지는 거군요. 네, 사고 싶으면 원하는 거를 원하는 금액에 딱 사는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가 글로벌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각국의 규제에 맞춰서 또 아예 직접적으로 사행적인 콘텐츠는 아예 샌드박스에서 출시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뭐 카지노 게임이라든지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도 네네. 감각이 좀 있으신 거군요.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뭐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도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미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런 시기가 좀 명확하게 정의되고 지나야 또 이러한 뭐 게임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그거에 또 맞춰서 어떠한 뭐 안을 또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게임 얘기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데 게임보다 하나 더 나가는 게 메타버스로 이제 뭔가 좀 넓은 틀에서 사업을 하는 게 목표시잖아요. 네. 그런데 게임과 결국 연관이 됐으면은 일반 대중, 뭐 어르신분들이나 아주 어린 친구들이나 게임에 나는 게임 싫은데 이런 사람들도 이 메타버스를 쓰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유입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지금 좀 고민이 됩니까? 네, 저희가 이제 물론 이거는 어느 플랫폼이든 또 어느 산업에 있던 부분이든 신규 유저의 유입. 네네 신규 유저의 유입이 저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에는 좀 이쪽 NFT나 크립토 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 저희가 좀 그쪽으로 많은 커뮤니티를 유입을 좀 하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샌드박스는 이제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게임 컨텐츠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게임 산업 쪽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새로 뭐 글로벌하게 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기존 게임 업계에 계셨던 분들을 저희가 많이 합류시키고 인바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영입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좀 이제는 좀 게임적인 색깔을 가지고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 시장이 매우 저는 초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뭐 NFT가 됐던 메타버스가 됐던 상당히 프로토타입의 형태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NFT가 무엇인지 정의하기에는 아직 저는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시너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갈 때 좀 이제 유저들이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진입 장벽도 더 낮아지는 형태로 또 이렇게 소개가 저는 또 재소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그때를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시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알파 시즌 출시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NFT 판매 혹은 이벤트 등 다양한 거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유저들이 이 이벤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사실 거의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요한 이사님이 보는 메타버스의 미래 그리고 오늘 출연 소감 짧게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 2, 3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NFT나 뭐 메타버스, 뭐 플레이 투 earn, 뭐 P2E 이런 것들이 많은 각광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그냥 출사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시작이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게 거품이 아니었냐, 너무 투기 시장이 아니었냐라는 우려도 많으시지만은 사실은 새로운 혁신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항상 그 단계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그 단계를 거치고 좀 거품이 빠지고 열기가 빠졌을 때 또 이때 또 많은 인재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사용자들이 확보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더 성숙한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던 게 항상 어떠한 신생 산업이라든지 혁신 기술의 어떤 패턴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지금 이 메타버스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지금 현재의 현상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저희 미래 사회를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 시기를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좀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때가 제일 적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샌드박스도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뭐 가상자산 이런 게 엮여 있다 보니 또 오해들이 발생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워낙 컨텐츠 중심적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적인 활동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어떤 제휴들과 또 지금 앞으로 오는 알파 시즌 3 그리고 앞으로의 또 정식 출시까지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플랫폼 얘기만 하시면 눈이 반짝거리게 되는 더 샌드박스의 글로벌 담당 이요한 이사 오늘 모셔보았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네.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MC님의 처음으로 긴장하는 모습도 좀 봤고. 긴장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앞으로 저희가 네.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이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 마칩니다. 안녕. 안녕.